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요, 우리 식품위생학 이제 핵심 이론 및 심화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본 이론을 다 마쳤는데요. 우리 식품위생을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생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대학교 때 배웠을 때 크게 어렵지 않고 쉽고 또 많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덤볐다가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다들 근심을 하시거든요. 근데 위생의 내용이 방대해도 처음 한 번 그 방대함과 두 번, 세 번, 네 번이 갔을 때 방대함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면서 머릿속에 이제 가닥도 잡히게 되고 이제 조금씩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고비가 오느냐,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오답이 많고 이상한 문제들이 많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중에 문제집이 없고 좋은 책들이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문제집이 다른 것들 풀어보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 이거 같긴 한데 누군가 3번이라고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저한테 꼭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닥쳐왔을 때 조금 힘들고 또 이제 경기도 위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문제로 결과가 이제 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가산점 0.5점으로 이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하나라도 놓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중심에서 조금 이제 둘레에 있는 부분들도 하고요. 또 법규 같은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다루는 것들은 이제 주로 경기도 준비하시는 분들, 왜냐면 저희 수업을 듣는 분들이 여러 지역을 이제 또 여러 곳을 이제 응시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어서 최대한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많이 가르쳐 드려서 요즘에는 이제 또 공채처럼 5과목 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시험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 많이 공부해 두시면 어느 정도 또 눈으로 봤던 건데 라고 해서 또 맞추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핵심 이론 심화 이론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사실은 우리 위생은 공부한 양에 비해서 문제를 직접 시험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는 많이 어렵지 않고 간단한 문제들도 많고 내가 이런 문제를 풀기에 이렇게까지 공부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 심한 내용을 막 의학책을 들고 와서 막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다 보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집약해서 정리한다거나 단원과 단원을 연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가이드를 잡아줄 수도 있고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이 요점 정리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핵심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위생에 이제 그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자. 그래서 기출된 내용들을 언급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도에 어디에 나왔다. 이런 정도. 교육청 시험에 나왔다. 이런 정도 이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요. 기본 이론 때 교재에 있는데 하지 않았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 보충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심화를 보는 동안에는 이제 처음 예전에 막 미생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은 줄이고요. 이제 좀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자주 기출된 부분은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단원별로 많이 나오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런 단원들은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 첨가물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첨가물 한 문제? 그 한 문제도 거의 개요 부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뒷부분에서 크지만 내용은 많은데 많이 나오는 내용은 많지만 빈도수가 좀 적은 것들은 빨리 넘어가고 앞쪽에 식품과 미생물 파트라든가 식중독 파트, 그다음에 이런 것들 식중독 파트 같은 거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심화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억하기 쉬울까? 어떻게 하면 다시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좀 약간 흐트러졌던 조각을 어떻게 하면 맞춰볼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위생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OX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OX 문제예요. 그래서 OX를 쓰시면 되고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채워 넣으시면 되고 각각의 이제 그 표로 돼서 정리되어 있는 표를 만들 때 빈칸 부분도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영상을 보기 전에 만약 영상을 지금 틀었다면 자료를 먼저 다운 받으신 다음에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제 그 자료에 있는 문제를 먼저 다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위생 하실 때 대부분 어떤 거 많이 하시냐면 나 하나도 안 해왔기 때문에 문제풀이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을 해보면 하나도 공부 안 했다고 그 문제풀이를 안 듣거나 실강을 빨리 안 듣고 이론을 다 끝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본인의 그 공부 스타일이 맞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문제를 조금씩 풀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고 한번 체킹하는 것도 또 나쁘지 않아요. 이런 방법도. 공부를 무작정 이론을 외우다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위생은 많이 지쳐요. 가르치는 저도 지치는데 배우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지치죠. 처음 위생책을 보는 친구 더 지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중간에 한번 단원별 우리 이제 문제풀이 12월 달 중순 정도부터 들어갈 건데 그때 들어가면은 세세한 내용까지 다 나오니까 그런 거 하기 전에 한번 핵심적으로 문제 한번 풀면서 요런 내용들을 요런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요런 내용들을 꼭 기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번 짚어보는 의미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해설해드리는 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위생법부터 해야 됩니다. 그쵸? 위생법 말만 들어도 이미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법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어떤 패턴으로 나왔고 이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생법규 1단원에서는 주로 위생의 개요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는 위생의 범주라던가 목적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생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규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식품위생법이 나옵니다. 자, 이 기출되는 빈도를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법규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오는 해가 많아요. 실제로는. 그럼 갑자기 공부하기 싫지. 나도 그렇죠.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나와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12월부터는 진짜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좀 끊고 11월까지만 봐야지. 드라마 요즘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세상이 너무 좋죠. 옛날에는 수요일에 하나, 금요일에 주말 연속곡 하나 이랬는데 여러 가지 드라마들 하잖아요. 이런 거 좀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이제 아예 보지를 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하도 늦지 않는데 이제 2월 이제 아마 설쯤 되면 아마 공고가 전국적으로 날 거예요. 그때 돼서 준비하려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규는 잘해야 한 문제 아예 안 나오는 적도 올해 시험에도 아예 안 나왔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데 나오면 또 엄청 어렵게 나온 해가 있었어요. 행정처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전부 멘붕이 빠진 거죠. 그거 어떻게 했어? 다 찍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어떻게 해야 돼? 영업정지가 나왔어. 행정처분이 이만해요. 파일이 그 별표 파일에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잘못하면 15일 정지, 그 다음에 2번 위반하면 30일 정지 이런 거잖아요. 그거 진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험 때 다가오잖아요. 그거 진짜 저한테 출력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까지 봐. 왜냐면 한 문제 나와버리니까. 그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멘붕이지만
법규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 이론에서 생각보다 법규 내용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와,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법규 내용을 많이 했던 이유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혼자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나 오늘 위생법 공부해볼까? 위생법규책 사다가 서점에서 공부해볼까?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중요한 것만 하자니 찝찝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기본 이론 하거나 가장 베이직한 수업을 할 때 법규 내용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해서 좀 필요 없는 내용들도 좀 많이 하고 좀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하냐면 여러분들 다 어차피 공무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했을 때 이제는 업체에다가 행정처분을 내려야 돼요. 이거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은 법에 걸려요. 이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찾아서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표시 기준도 찾아서 이 사장님이 지금 여기 음료수에다가 잘못 표시한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축과즙 이런 거 잘못 쓰실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공무원이 고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어차피 다 합격할 거니까 난 합격 안 할 이런 마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서 법을 조금 친숙하게 하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는 심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심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심화를 하면은 변호사를 한다거나 뭐 법조계로 가야 돼. 우리 법규 되게 열심히 자세히 했어요. 그래서 이 법규 부분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고, 법규에서 조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 것들은 제가 틈나는 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도 내가 옛날에 냈던 문제에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 다 수정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법이 이제 개정되는 부분들은 저한테 맡기시고 공부를 하실 때 한번 읽어보고, 이 법규에 대한 내용들은 요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들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래도 법에 이런 지금 1단원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왔던 기출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고전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고전. 고전이라고 하면 예전에 시험 봤을 때부터 쭉 나오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뭐냐면 위생의 목적, 그 다음에 위생의 정의. 급기야는 16년도에는 WHO 정의가 나왔어요. 괄호 넣기 이런 식으로. 정의, 목적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뭐 나름의 빈도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범주. 위생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생법에서 식품도 다루고 우리 기본적으로, 그리고 위생의 대상. 대상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대상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감시 대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5가지 있었죠. 법규 배울 때. 식품 등이라고 표현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 등 하고 법에서 자꾸 다루는 거를 정의할 때 처음에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거. 이 감시 대상. 그래서 다음 중 식품위생의 감시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되게 쉽죠. 범주를 보시면 식품위생법에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질기준이라든가. 수질기준은요.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읽어보지만 먹는 물 관리법 소속이에요. 걔가. 그래서 식품위생법하고 달라요. 이런 식의 범주가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요 대상이 나온다거나, 정의가 나온다. 정의가 예전에는 이거 정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괄호 넣기가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위생의 목적이 아닌 것은 우리 위생의 목적에서 4가지 또는 3가지 이렇게 외우잖아요. 중요한 포인트. 그 부분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목적 아닌 거 고르기. 그럼 그 중간에 뭐 약간 감염병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목적이 들어있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품위생법 들어가면은 그 총칙 다음에 정의 부분 나오죠. 여기서 식품이란 무엇인가? 뭐 화학적 합성품이란 무엇인가? 식품 첨가물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의 그 정의가 나오잖아요. 기구라는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제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 뭐였죠? 제외된다. 이 부분. 자, 제외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의에 대한 내용들, 식중독의 정의, 이런 것들, 정의가 한두 번씩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을 준비하신다거나 또 이제 그런 지방직의 경우에는 경기도도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소관부처.
그래서 제 책에 정리해드렸죠. 다 정리해놨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법은 소관부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관부처, 법령과 소관부처의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학교급식법은 교육부 이런 식의. 뭐 소금관리법은 무슨 그럴 거예요. 뭐 주세법은 기획재정부 이런 식의 소관 부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미 책에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가 이런 행정처분이 나왔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요 파트에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해 요인이 나옵니다. 자, 위해 요인 뭐지? 이렇게 설명, 이제 공부를 자꾸 하시면서 제가 말할 때마다 이제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위해 요인이 뭐지?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하는 위해 요인이 있었잖아요. 또는 장애 요인이라고도 해요. 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사람이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어떤 보기들을 주어지고 이 보기가 내인성이냐 외인성이냐 유기성을 골라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출제된 거는 내인성이었어요. 그래서 내인성 하면 대표적으로 자연독 이런 거 있죠. 식이성 알레르겐, 항비타민성 물질 이런 식의. 근데 생각보다 이런 애들보다 얘가 더 내인성이 한 두세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해 요인도 사실 완전 고전이거든요. 옛날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그래도 또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법규에서 우리가 많이 외우는 예를 들어 오늘도 하겠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 이런 거 하자. 영양 표시 대상 이런 거 다 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근데 또 나오면 어떡해. 아깝잖아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식품위생법과 관련되어서 이제 이런 표시 기준이라든가 또 지켜야 될 원산지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한번 공부한 내용들은 꼭 한 번씩 살펴보시고 경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살펴보셔야 됩니다. 법규를 무조건 놓칠 수는 없어요. 그죠? 법규 부분에서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놓칠 수 없고 우리 이양 다 공부했으니까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점수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법규가 안 나올 때마다 저도 많이 힘이 빠지거든요. 나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왜냐면 이거 읽다 보면 약간 이게 글씨가 매지가이처럼 올라오면서 되게 이거 읽다 보면 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처음에 한 번은 그냥 보세요. 너무 어려워. 그냥 한 번 보세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 번 보세요. 그러면은 법이 친숙해지고 요거는 몇 조에 좀 있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체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법규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쭉 법규를 지나가면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이제 문제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법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설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린 프린트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 교재에 놓고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시면 식품위생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식품위생의 목적은 그냥 외우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다가도 식품위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위해를 방지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놓기에다가 글자를 좀 집어넣어 봅시다. 자, 식품위생의 목적은 자,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죠? 자, 식품 위생상의 위해. 자, 위해라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해썹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많게는 3가지. 위생상의 위해 방지, 그 다음에 식품 영양 질적 향상, 올바른 정보 제공. 또 하나 4가지까지 나올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이렇게 4개의 포인트를 두고 목적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왔는데요. 식품위생의 정의는 우리 위생법 정의는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죠? 그 대상에 대해서만 외우시면 되는데, 위생법 정의 말고 다른 거 이제 WHO의 정의를 좀 살펴볼까요? 자, WHO 정의를 보시면은, 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식품위생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가로 있죠, 가로. 자, 가로의 생육.
그죠? 생육을 집어넣고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 그죠? 자, 2016년도의 괄호 부분에는 이 섭취 부분에 괄호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섭취냐, 그 다음에 보기에가 제 기억에 섭취, 유통,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이제 고르는 거였거든요. 섭취되기까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에 세 가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안전성, 두 번째 건전성, 세 번째 악화 방지. 악화 방지는 우리가 완전 무결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세 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아마 안전성인가 건전성인가 뭐 이거 아마 그 건전성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섭취와 건전성이 기역 니은으로 나와서 올바르게 연결된 거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에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3번 보세요. 각각의 병인 물질, 그죠? 자, 이런 위해 요인들을 할 때 이런 그 병인 물질이 생성 요인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이 1번, 2번, 3번이다 표시를 해놨죠. 밑에 이제 쭉 위해 요인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 집어넣은 다음에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살모넬라는 뭐냐? 미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성이기 때문에 외인성 2번입니다. 자, 아마니타톡신은 누구였죠? 버섯, 독버섯의 독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1번, 내인성입니다. 자, 항비타민성 물질은 생리작용 성분으로서 내인성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PCB, 자, PCB는 우리 화학적 식중독에 나왔던 나쁜 친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PCB 외인성 위해 요인입니다. 자, 식이성 알레르겐, 자, 식이성 알레르겐 우리 알러지성 식중, 식이성 알러지 파트 우리 어디서 배웠었냐면 그 자연독 뒤쪽에서 식이성 알러지랑 그 다음에 GMO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때 밖에서 이렇게 먹는 걸 통해서 이렇게 알러지가 유발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식품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그래서 식이성 알레르겐 어디에 들어있어요? 내인성.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비의도적 식품 첨가물, 그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식품 첨가물은 외인성입니다. 외인성 2번. 자, 시트리닌은 누구지? 시트리닌, 자, 곰팡이독입니다. 그죠? 곰팡이독 누구였냐면 황변미에 나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신장독을 일으키는 독성분. 그래서 자, 마이코톡신이기 때문에 외인성 2번입니다. 자,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그죠? 아플라톡신 생성균주입니다. 그죠? 얘도 생물성으로 해당하여서 외인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구조충, 기생충이죠. 기생충도 외인성이니까 2번. 자, 프타킬로사이드, 자, 고사리에서 나왔던 자연독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 바람성도 있었고, 자, 프타킬로사이드 1번입니다. 그쵸? 내인성 위의 요인이고요. 아우라민 누구죠? 유해 착색료였죠. 그죠? 노란색 나는 황색의 유해 착색료. 그래서 뭐 카레라든가 단무지 이런 것들에 썼었지만 지금 현재 사용 금지돼 있습니다. 자, 아우라민도 우리 보시면 외인성 2번이고요. 방사성 물질. 자, 방사성 물질과 방사선 조사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부를 처음 하시다 보면은 워낙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헷갈리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이성 알러지랑 알러지성 식중독이랑 헷갈리지 마세요라고 해서 여기서 본인이 생각하는 걸 정리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진짜 맞게 정리하셨다 이렇게 확인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에 있어서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 조사는 틀려요. 다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방사선 조사는 어디에 나와요? 소독약 살균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자외선, 일광, 조사의 방법으로 일광 한 다음에 자외선 한 다음에 방사선 조사 나오죠. 그래가지고 코발트 60의 감마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냉살균 시키는 살균 부분에 나오는 게 방사선 조사예요. 그럼 방사성 물질은 뭐예요? 스트론튬 90, 세슘 130, 요오드 131 같은 방사능에 피폭된 애들. 나쁜 애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보시면 방사성 물질은요 우리 외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자, 벤조필엔 누구냐? 벤조필엔 우리 유기 그 제조 과정 중에 생기는 아이들이 쭉 리스트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왔던 발암성 물질이었죠. 그래서 얘는 유기성 인자여서 3번이고요. 자, 3-MCPD는 3분의 간장에 있었던 친구예요. 그죠? 얘도 유기성 위해인자 3번입니다. 자, 가열 산화유지, 그죠? 말론 알데히드와 함께 우리 시험에도 요즘에 자주 나오고 등장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죠? 자, 얘도 3번 유기성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해당이,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우선 보기를 넣었거든요. 네, 이렇게 어떠한 이런 병의 물질에 대해서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내인성 위해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금방 구분해서 풀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보시면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자, 용어 정의를 보시면 이제 식품위생법으로 들어가서요. 자, 용어 정의를 보면은 이 내용 중에서 제외하고 뭐뭇은 아니고 뭐뭇은 해당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빼는 아이들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4번부터 이제 OX를 풀어봅시다.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 및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제외한다. 자, 정답은 X입니다. 그죠? 자, 어디가 틀렸나요? 제외한다가 틀렸어요. 그죠? 제외한다가 아니고 오히려 포함한다라고 바꿔주셔야 되죠. 그죠? 포함한다. 자, 식품 첨가, 앞부분 다 맞았어요. 식품 첨가물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하고 거기다가 이것도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이 기구, 용기, 포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살균, 소독하는데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까지 첨가물의 영역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한다라고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X입니다. 자, 5번 보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명 이상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산업체의 경우 집단급식소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죠? 5죠. 5. 자, 이 문장을 보면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내용을 완전 압축해놨어요. 자, 우리 그 집단급식소 내용 한번 볼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16페이지 보시면. 자, 집단급식소란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그죠? 집단급식소의 목적에선 꼭 비영리여야 됩니다. 그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이어야 돼요. 여기서 제일 말장난 많이 치는 부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건데요. 이런 시설의 예시가 있죠.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후생기관. 이렇게 요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집단급식소로 설정될 수 있는데 범위가 있습니다. 1회 식사 제공, 1회 식사 제공할 때 50명 이상의 사람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집단급식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압축해서 써놨죠. 그래서 5번은 정답입니다. 5가 맞는 말입니다. 자, 6번 보세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되며 수출한 식품의 경우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를 수 있다. 자, 이 내용도 O예요.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제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7조를 보시면 우리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그죠? 기준 및 규격은 현재 우리가 공전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식품 첨가물도 기준 및 규격이 있고 기구, 용기, 포장도 기준 및 규격이 있죠. 그래서 식품 기준 및 규격,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기준 및 규격,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공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가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런 기준 및 규격에 따라서 제조된 거를 뭐 판매한다거나 운반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사항을 보세요. 자, 사항을 보시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해야 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전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판매할 목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진열까지도 다 안 된다고 써져 있죠. 이렇게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이 4번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내가 동그라미 치면서 체크해줬잖아요. 이때 벌칙이 뭐였냐면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 그러니까 병과는 뭐였죠? 5년 이하의 징역도 살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아니면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아주 나쁜 놈이거나 하여튼 이게 법에 대한 내용 중 요 둘을 동시에 줄 수 있어요. 징역도 살면서 벌금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병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출할 식품에 대한 내용은 3항에 있어요.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를 수 있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이 보기가 우리가 이제 문제집 푸셔도 아마 솔솔치 않게 나와요. 왜냐면 왠지 틀린 것 같거든요, 느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의 공정을 따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출할 식품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수용으로 할 게 아니라 수출할 식품에 대해서는 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팔 거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의해 해야 되는 검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 기준에 맞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 있다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예요. 자, 7번.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 포장에는 재질,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 연월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죠. 자, 7번의 정답은 X죠. X. 자, X인 이유가 뭐냐? 자, 7번에서 딱 틀린 건 딱 한 글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조 연월일이 틀렸어요. 제조 연월일. 자, 제조 연월일 왜 틀렸는지 볼까요? 자, 우리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제10조 표시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표시기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감시 대상인 우리 현재 표시기준이 요거 5가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표시기준이 얘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이 표시기준을 법으로 할 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뭉쳐서 말해놨고 기구용기 포장에 대해서 뭉쳐서 말해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얘들은 식품 첨가물은 막 제조 연월일 이런 거 중요할 거 아니에요. 원재료명 이런 거 중요할 건데 이 친구들은 누가 중요해요? 재질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묶어서 분리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이 지금 20페이지 맨 상단에 있어요. 자, 보시면 제2랑 제1호라고 써져 있는 이 사망에 해당하는 내용이 저거예요. 식품 첨가물이에요. 자, 식품 첨가물 표시 기준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1호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항을 보시면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표시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뭐가 표시를 해줘야 되느냐? 재질, 영업소 명칭 또는 소재지,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서 각 호의 사항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7번에 있는 내용 중에 이 기구 및 용기 포장에는 제조 연월일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제조 연월일은 식품 첨가물에 해당하는 표시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8번을 보시면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는 식품으로는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과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등이 있다. 자, 이 8번의 내용은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자, 암기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파악하셨을 거예요. 자, 김밥이 틀렸어요. 자, 김밥은 나트륨 이거 비교 대상 식품이 아닙니다. 자, 김밥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린 프린트의 맨 뒷장을 보세요. 자, 맨 뒷장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법규를 하면서 뭐 영양표시 대상 식품,
나트륨 비교 함량 표시 대상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식품에 대한 내용들을 다 책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 중에서 뭐 얘만 해당이 된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내용만 다시 묶어놨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다 할 거였죠? 할 거였긴 하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자, 그러면 나트륨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자, 나트륨은 5가지였어요. 뭐냐면 조미식품이 포함된이에요. 그럼 조미식품은 누가 있냐? 식초, 카레, 고춧가루, 식염, 소스, 향신료, 가공품 같은 애들을 조미식품의 영역에 있어요. 카테고리에. 그래서 이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탕면류는 우리 주로 뭐 라면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는 막 국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넣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뿌셔뿌셔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희 큰아들이 좋아하는데 뿌셔뿌셔에 이거 표시돼 있다고 뿌려 먹잖아요. 뿌셔뿌셔에도 뭐 뿌려 먹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칼로리가 엄청 높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칼로리 진짜 요즘 과자 칼로리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래고 뿌셔뿌셔 하나 먹으면 500칼로리여가지고 뿌셔뿌셔 2개를 먹으면 하루를 굶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우리 아들이 쫄병스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칼로리를 보면 이게 일반인들은 그 100g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일회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잖아요. 근데 주 표시면 우리 표시 기준 다 보고 있죠.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 있잖아요. 주 표시면을 보면 총 칼로리 나와 있거든요. 그 잘 안 보고 뒤쪽에 이제 박스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1회 분량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1회 30g, 180kcal, 얼마 안 되네 하는데 이게 90g짜리야. 한 봉지를 먹으면 3을 고배야 돼. 이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깜짝 놀랐다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먹었으면 엄청 살이 쪘겠지만 애들은 뭐 워낙 운동량이 많긴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이제 우선 QR코드 찍어가지고 나트륨 이거 비교 표시 옛날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박스 처리해가지고 어디 영역 중 이 뿌셔뿌셔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식품이 가지고 있는 나트륨의 함량과 비교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식품이 있고 그 기준에 되는 식품과 내 식품을 비교해가지고 영역에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칼로리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칼로리 신경 쓰자고 막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수나 냉면이나 유탕면이나 이런 것들 중에 조미식품이 포함된 아이들. 그 다음에 햄버거 샌드위치. 그러니까 즉석 섭취 식품 중에서는 이 2가지만 해당이 돼요. 햄버거 샌드위치. 이거 말고 다른 애들 또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제조 연호리를 들어가면 제조 시간까지 표시해야 되는 식품 중에 요 애들이 나와요. 즉석 식품. 그래서 뭐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초밥, 김밥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쪽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다음 중 영양표시 대상식품을 고르시오. 자, 영양표시 대상식품을 골라가지고 번호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맨 뒷장에 영양표시 대상식품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령을 볼 때는 이 지금 개정된 내용이 다 나와 있지만 시행된 내용만 외워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정리해 드렸죠. 자, 그러면은 영양표시 대상식품 골라보면은 1번 빙과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또 한번 체크를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자 1번 해당이 되고요. 자 빙가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초콜릿류 2번 해당이 되고 자 즉석 조리식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 4번에 장기 보존식품도 아니에요. 자 장기 보존식품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법령을 보시면 자, 법령에는 어디 돼 있냐? 우리 21페이지 보면 장기 보존식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써졌냐면 레토르트 식품에 한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때는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외워야 돼요. 그럼 안 그러면 장기 보존식품에 뭐 통조리 이런 거 들어. 이 다 장기 보존식품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 이게 함정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뭐뭐에 한한다, 뭐뭐를 제외한다 이런 거 잘 읽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외울 때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드렸죠. 자, 그래서 장기 보존식품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안 되고요. 자, 한식 된장 안 돼요. 한식 된장도 안 되고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면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번. 그 다음에 시리얼 아니에요. 8번 특수용도 식품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코코아 가공품 아니고요. 10번 빵류 및 만두류 이렇게 5가지가 영양표시 대상식품이에요.
그죠? 정리되셨죠? 그래서 영양표시 대상식품 이렇게 골라라라는 문제 이제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내용들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요. 제조 연월일이 나와 있죠. 자, 제조 연월일에 대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책으로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조 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캅셀 제품은 충전 성형 완료 시점을 제조 연월일로 정하고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 제품의 제조 연월일로 정한다. 이거는 O입니다. 자, 그래서 제조 연월이라는 것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 제조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이 맞고요. 캅셀 제품의 경우에는 충전 성형 완료 시점이 맞고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 제품의 제조 연월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O고요. 자, 11번 보세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X입니다. 그죠? 뭔가 있어 보이죠, 굉장히. 근데 유통기한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X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고치면 되느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여기까지만 맞아요. 그러면 제조일로부터 어떤 기한이냐? 소비자에게, 우리 책에 있죠? 안 적어도 되죠?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에요. 그게 유통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한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 유통기한이고 지금 문제에 있는 뒤에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이거는 품질 유지 기한이에요. 그래서 품질 유지 기한과 유통기한의 정의를 짬뽕해 놓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정답이 X입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에요. 12번 보세요. 통조림 식품은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나 금속박을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열,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X입니다. 그죠? 읽으면서 이거 통조림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법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뭐에 보면 건어더러 할 때 뭐에 보면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정의가 있죠. 우리 레토르트 식품 뭔지 알죠? 이게 뭐지? 막 되게 어렵잖아. 3분 카레 생각해요. 3분 카레. 그러면 금속박을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만든 파우치와 느낌 오죠? 3분 카레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보면은 이렇게 딱 그 파우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자,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정의예요. 통조림이 아니고. 그래서 12번은 틀렸습니다. 13번,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 크기는 10포인트 미만으로 하고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여 표기할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 표시 활자와 같은 크기로 표기할 수 없다. 이거 좀 약간 말이 꼬였네. 이거 편집을 하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해서 표기할 경우 이 한자와 외국어는 한글 표시 활자와 같은 크기로 표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내용도 역시 X인데요.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책 28페이지에 있어요. 28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 13번을 조금 고쳐보면요. 우선 우리 표시사항에서 글자 포인트는 10포인트 이상입니다. 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나 외국어를 병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표시가 한글과 표시가 같거나 더 작아야 됩니다. 외국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수식처럼. 그래서 내가 그 표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한글로 해야 되는데 한글에다가 내가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국어나 이런 것들을 넣겠다 하면은 글자표 크기가 같거나 더 작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예요. 자, 14번 보시면 이제 알레르기 표시 대상 식품이 나옵니다. 자, 알레르기 표시 대상 식품 보시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전복, 게, 땅콩, 복숭아, 사과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으로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된다? X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 틀렸을까요?
찍어보세요. 사과가 틀렸습니다. 사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다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제가 과일은 이게 곡물은 곡물끼리 과일, 채소, 고기류, 생선류 이렇게 모아봤거든요. 이거 외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한 번도 외우세요 하고 제가 도와드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노래를 만들거나 깜지를 쓰거나 뭐 이렇게 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것도 돕지 않았지만 정리할 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축산류끼리 이렇게 했는데 달걀같이 난류, 우유, 그다음에 메밀, 밀, 대두, 호두, 땅콩, 그다음에 복숭아, 토마토. 사과는 없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고등어, 오징어, 게, 새우, 굴, 전복, 홍합 포함한 조개류.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황산류. 그래서 우리 아황산 그 식품 첨가물에서 배울 때 뭐 표백제라든가 보존료 이런 것들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 그 포도주 같은 거에 아황산 집어넣잖아요. 이거 말고도 생각보다 식품에 이런 그 산화 방지제의 역할로 아황산을 넣거든요. 근데 이 아황산이 천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발물질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X고요. 자, 15번 보세요. 자, 15번은 어느 정도 공부해야만 풀 수 있는 급수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제조 연호일과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기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서 있는 친구들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리까리하고 이건가 저건가 하면은 어렵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다음 표시 대상 식품의 제조 연호일과 유통기한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 품질 유지기한은 크게 나오지 않고요. 이 제조 연호일과 유통기한 부분만 표시를 좀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설명드렸죠. 가장 많은 게 누구다? 유통기한이에요. 그죠? 대부분 유통기한인데 이 중에서 법적으로 제조 연호일을 적어라고 고시한 애들이 있어요. 이것만 분리해놨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체크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이거 이외의 아이들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면 요거를 제대로 파악해 두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김밥부터 갑니다. 자, 김밥은 누구예요? 제조 연호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밥은 제조 연호일과 동시에 유통기한을 써야 돼요. 그쵸? 몇 시 삼각김밥 보면 몇 시 몇 분에 만들었어. 그리고 표시할 때 제조 연 월 일 쓰고, 그러니까 2018년 11월 뭐 14일에 만들었어. 몇 시에 02시 30분 이런 식으로 제조 시간까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김밥이 유통될 수 있는 시간 2018년 뭐 11월 며칠까지 몇 시까지 유통 가능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김밥이라든가 이런 그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경우에는 제조 시간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유통기한 같이 표시합니다. 둘 다 표시합니다. 하지만 제조 연호일 표시하는 부분에서 김밥 나왔죠. 빙가류 제조 연호일. 자, 메주 보세요. 메주. 자, 메주는 유통기한이에요. 그럼 메주를 어떻게 기억하지? 자, 메주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33페이지에 보시면 품질 유지기한에 보면 장류가 있어요. 자, 품질 유지기한에 장류가 있는데 메주를 제외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메주를 제외하면 메주는 뭘까요? 궁금하죠. 메주는 유통기한이에요. 그래서 메주를 보기로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음료류는 유통기한이겠죠. 탁주 및 약주. 자, 탁주 및 약주와 관련된 이 주류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주류는 제조 연호일인데 탁주, 약주, 맥주는 유통기한이었고 그 중에서 맥주는 유통기한도 쓸 수 있고 품질 유지기한 둘 다 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탁주 및 약주는 유통기한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탕 보세요. 설탕을 보면은 제조 연호일이고 맥주는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 둘 다 쓸 수 있죠.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어찌됐건 유통기한 쪽이에요. 제조 연호일은 아니에요. 자, 식염은 제조 연호일, 초밥은 제조 연호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채워 넣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외워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표시 대상 영양 성분 9종류, 9항목 있죠? 이것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는 쉽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래서 9개 칸에 써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뭐 먹을 때 항상 제가 말했죠. 뭐 먹을 때 이제 돌려서 내가 지금 9가지 외운다 생각하시고 꼭 보세요. 그죠? 뭐 먹으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열량, 탄수화물, 당류 있고 이렇게 한 번씩 계속.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9가지. 자, 1번부터 가면은 열량이 있겠죠. 가장 먼저. 자, 2번 탄수화물.
그리고 탄수화물과 관련돼서 누구를 표기하게 돼 있어요? 당류를 표기하게 돼 있어요. 자, 3번 지방이 있을 거죠. 자, 지방 하기 전에 누구 나오냐? 나트륨 먼저 나옵니다. 자, 나트륨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아, 이렇게 하면은 9가지로 헷갈리지. 3번 나트륨, 4번, 5번 지방. 자, 지방과 관련된 친구들. 자, 6번에 누구냐? 순서대로 하면 트랜스 지방. 그 다음에 7번에는 포화지방. 그 다음에 8번에 누구냐? 콜레스테롤. 마지막에 9번에는 뭐지? 단백질. 이렇게 9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3대 영양소 들어가고 이 중에서 요주의 인문들 있죠. 탄수화물에서는 당류의 함량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영양 섭취 기준 보면은 당류를 뭐 얼만큼 이하로 제한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3병 나쁜 친구들 모아놨죠. 트랜스, 포화, 콜레스테롤. 물론 콜레스테롤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트륨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가 9개입니다. 자, 17번 보시면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 역집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자, 틀렸습니다. 그죠? 어디가 틀렸냐면 유흥주점 영업입니다. 아, 틀렸어요. 자, 유흥주점 영업 하시는 분도 왠지 표시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자, 거기 누구로 바꿔야 돼요? 위탁급식 영업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될 영업자 4명 있죠? 4명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될 그 영업자에서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누가 위탁급식 영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 설치 운영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막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자, 18번은 이제 위생감시원 직무사항입니다. 자, 위생감시원 직무사항도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근데 또 한 번씩 나와요. 문제집에서 무조건 나와요. 문제 풀 때는. 자, 얘도 언제 나왔었냐? 2013년도에 한번 기출이 됐었어요. 그 뒤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직무사항에 대해서 여기 10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가로 넣어놨죠? 가로 채워보겠습니다. 자, 식품 1번부터 보시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지도,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번 표시 기준 또는 과대 광고. 그죠? 자, 과대 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그다음 수거라고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누구의 적합 여부?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 검사. 그 다음에 영업자 및 종업원에 뭐 해야 되냐? 건강진단. 그죠? 우리 외울 거죠, 건강진단도. 그 다음에 위생교육 여부.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위생교육 수료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행 여부 확인 지도. 조리사하고 누구 세트로? 영양사. 그죠?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지도. 다음 8번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식품 등의 압류 폐기, 그 다음에 마지막 영업소 폐쇄를 위해서 뭐를 제거해버린다? 간판 같은 거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뜯어버려요. 간판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하고 있는 직무입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